홈플러스가 소름 돋는 건 망해서가 아닙니다. 망해가는 동안에도 손님을 계속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간판은 켜져 있고 계산대는 삑삑 소리를 내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카트를 밀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제와 똑같은 대형마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서는 이미 돈줄이 썩고 있었습니다. 납품업체 돈은 막혔고 직원들의 월급날은 흔들렸고 상품권 사용처마저 하나둘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닫고 망한 게 아닙니다. 문을 열어둔 채로 손님 눈앞에서 천천히 비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이 멀쩡해 보이던 매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왜 홈플러스가 번 돈은 회사 안에 남지 않았을까요? 홈플러스는 원래 이렇게 쉽게 쓰러질 체급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매출 기준 국내 대형마트 2위였습니다. 전국에 130개가 넘는 대형 점포를 두고 있었고 직원도 한때 2만 명에 달했습니다. 주말마다 주차장은 차로 가득 찼고 가족들은 카트를 밀며 장을 받고 명절 전에는 계산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2014년에는 영업이익만 1,944억 원을 냈습니다. 그냥 장사가 좀 되던 마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사이에서 순위를 다투던 유통공룡이었습니다. 2015년 이 회사의 몸값은 7조 2천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망해가는 마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회사를 차지하려고 7조 원 넘는 돈을 걸었습니다. 이 정도 체급의 회사가 흔들리자 사람들은 가장 쉬운 답을 꺼냈습니다. 쿠팡 때문이라고요. 굳이 차를 몰고 마트까지 가서 카트를 밀고 줄 서서 계산하고 무거운 봉투를 들고 돌아오는 시대가 끝났으니까요. 이제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 장을 봅니다. 신선식품도 생필품도 오늘 저녁 반찬도 앱에서 몇 번 누르면 문 앞에 도착합니다. 쿠팡이 홈플러스를 때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방만으로 이 회사가 여기까지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장보기는 대형마트 전체를 흔든 파도였습니다. 이마트도 롯데마트도 같은 파도 위에 있었습니다. 같은 파도를 맞았는데 왜 유독 홈플러스만 문을 연 채로 파산 문턱까지 갔을까요? 왜 이 회사만 숨을 못 쉬었을까요? 문제는 쿠팡이 아니었습니다. 홈플러스는 파도가 오기 전부터 이미 몸 안쪽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매장 안 진열대가 아니라 홈플러스가 팔리던 그 거래 안에서 시작됐어요. 2015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겉으로는 새 주인을 만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거래는 홈플러스를 더 강한 회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홈플러스 장부 안에 나중에 회사를 집어삼킬 빚의 씨앗을 심은 거래였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는 자기 돈은 3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수 가격은 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부족한 4조 원은 어디서 났을까요? 홈플러스를 담보로 빌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예요. 누군가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집을 산 다음에는 그 빚의 무게를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떠넘긴 것과 비슷합니다. 직원들은 다음날도 출근했고 손님들은 평소처럼 카트를 밀었고 계산대는 멀쩡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장부 안쪽의 홈플러스는 이미 예전의 홈플러스가 아니었어요. 물건을 팔아 미래를 키우는 회사가 아니라 물건을 팔 때마다 먼저 빚의 입부터 막아야 하는 회사가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홈플러스는 노골적으로 자기 집을 팔기 시작해요.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꺼낸 카드는 성장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부터 매장들이 하나씩 팔려나갔습니다. 과좌점, 김포점, 김해점, 북수원점. 먼저 잘려나간 곳들은 망한 점포가 아니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입지가 좋고 실적도 괜찮던 알짜 점포들이었습니다. 진짜 돈이 되는 부위부터 칼이 들어간 거예요. 팔고 나서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점포 매각처럼 보이잖아요.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였고 카트도 그대로였고 직원들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펼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땅과 건물의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자기 이름이 붙은 건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된 거예요. 자기 집을 팔아 빚을 막고 그 집을 다시 빌려 쓰는 회사가 된 겁니다. 이걸 몇 개 점포를 급하게 처분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MBK 인수 후 2024년까지 28개 안팎의 점포와 물류센터가 이런 방식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누적 매각 대금은 약 4조 원. 여기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문제는 이 돈이 홈플러스의 체력을 키우는 데만 쓰인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계약 구조에는 세일 앤 리스펙으로 생긴 순연금의 최대 50%를 배당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홈플러스가 자기 건물을 팔아 숨통을 틔우면
그 숨통으로 들어온 돈의 절반까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MBK 측은 그 기간 동안 배당과 수수료로 1조 원 이상을 회수했고 인수차입금 상환에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자기 건물을 팔아 겨우 숨을 쉬었는데 그 숨으로 누군가는 먼저 돈을 챙겨나간 겁니다. 그럼 홈플러스 손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연간 임차료만 4천억 원, 하루로 나누면 약 11억 원이에요. 손님이 많든 적든 문을 여는 순간 이 돈은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건물을 판 건 한 번의 현금이었지만 그 뒤에 남은 건 매일 반복되는 고정 출혈이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장사를 못해서만 죽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에도 먼저 빠져나가는 돈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홈플러스는 진짜 발이 묶여버려요. 대형마트가 살아남으려면 온라인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은 배송망을 깔고 물류센터를 키우고 앱으로 손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홈플러스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온라인에 투자하자니 이미 돈이 말라 있었습니다. 안 팔리는 매장을 줄이자니 임대계약 위약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버티면 쿠파는 더 멀어졌고 움직이면 또 돈이 깨졌습니다. 움직여야 살 수 있는데 움직일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회사가 제자리에서 묶여있는 동안 처음엔 진열대가 아니라 신뢰부터 흔들렸어요. 2024년 후반부터 대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납품업체들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더 넣었다가는 우리 돈도 같이 묶인다. 물건을 넣는 순간 자기 돈이 같이 묶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회생 절차 이후 그 불안은 결국 매장 진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안판은 그대로 켜져 있는데 있어야 할 물건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까지 쌓여있던 반찬이 사라지고 늘 있던 생필품이 비고 손님들이 카트를 끌고 와도 담을 물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영업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트 안쪽에서는 이미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트가 물건을 못 판 게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넣어줄 사람들이 먼저 손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을 못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너진 건 재고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대형마트는 생각보다 믿음으로 굴러가는 구조예요. 납품업체가 먼저 물건을 넣고 마트가 나중에 돈을 주는 구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면 진열대는 정말 빠르게 비어요. 그 순간 마트는 순식간에 껍데기가 됩니다. 진열대가 비면 손님은 줄고 손님이 줄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돈을 줄 수 없고 돈을 못 주면 납품업체는 더 도망갑니다. 이건 단순한 재고 부족이 아닙니다. 이게 마트 몰락의 가장 잔인한 장면이에요. 마트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홈플러스와 거래하던 납품업체는 약 1,800곳, 입점업체까지 포함하면 8,000곳에 달했습니다. 업체당 묶인 납품 대금은 평균 7억 7,400만 원. 기사에서는 숫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업체에게 7억 원대 미수금은 직원 월급, 다음 납품 재료비, 공장문을 계속 열 수 있는 마지막 현금이었습니다. 경남에서 18년째 홈플러스의 반찬류를 납품하던 한 중소업체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2025년 3월 3일에도 평소처럼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날 보낸 물건값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더 섬뜩한 건 이겁니다. 그가 물건을 보내던 바로 그 순간 홈플러스는 이미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트에 반찬을 납품한 게 아니었습니다. 닫히기 직전에 문 안으로 자기 회사의 현금을 밀어넣은 겁니다. 그 돈이 얼어붙은 순간 홈플러스의 위기는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통장에 찍혀야 할 돈이 사라진 현실이었습니다.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당일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을 최하위 D로 끌어내렸습니다. 겉으로는 매장이 정상 운영 중이라고 했지만 금융시장은 이미 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태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드러난 숫자는 더 처참했습니다. 2025 회계연도 당기 순손실 1조 원, 5년 연속 적자. 간판은 서 있었지만 장부는 이미 버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들어오면 끝난 줄 알았던 추락이 멈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그때부터 더 위험해졌습니다. 회생 절차는 안전벨트처럼 보였지만 상품이 없는 마트에는 안전벨트가 아니라 족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손님은 카트를 끌고 들어왔다가 빈 진열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와도 살 게 없네. 그 한마디가 가장 무서운 신호였습니다. 한 번 돌아선 손님은 쿠팡으로 갔고 이마트로 갔고 동네 다른 마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엔진이 꺼져가자 마지막에 몸으로 맞겠다고 나온 사람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5월 가장 차가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홈플러스 직원들이 월급을 포기해서라도 영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주인이 돈을 넣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먼저 손해를 보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계산대에 서 있고 진열대를 채우고 손님 항의를 받아내던 직원들이 자기 월급을 내려놓겠다고 한 겁니다. 마지막 지갑을 꺼낸 사람이 가장 힘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짜 건물은 이미 팔렸고 회사 안에는 매년 수천억 원씩 빠져나가는 임차료와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월급을 내려놓는다고 팔린 건물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사람이 부족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살려도 돈이 새는 구조가 된 겁니다. 2026년 7월 3일 마지막 문장이 떨어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받아들인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살려보자는 절차가 사실상 끝으로 밀려난 겁니다. 7조 2천억 원짜리 거래로 팔렸던 회사가 10년 만에 파산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 몰락은 폐점 공지가 붙은 날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매장이 팔리고 월세가 쌓이고 납품 대금이 밀리던 순간마다 이미 조금씩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피해는 매장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홈플러스 직원 12,000명, 납품 입점업체 종사자까지 넓히면 10만 명의 생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계산서를 받아든 사람들이 이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돈을 회수했습니다. 누군가는 담보를 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빠져나갈 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은 건 계산대에 서 있던 직원들, 마지막까지 물건을 보낸 납품업체들, 그리고 어느 날 장보러 갈 곳을 잃은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홈플러스가 남긴 건 빈 매장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빠져나갔고 누가 마지막까지 남았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홈플러스가 소름 돋는 건 망해서가 아닙니다. 망해가는 동안에도 손님을 계속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판은 켜져 있고 계산대는 삑삑 소리를 내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카트를 밀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제와 똑같은 대형마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서는 이미 돈줄이 썩고 있었습니다. 납품업체 돈은 막혔고 직원들의 월급날은 흔들렸고 상품권 사용처마저 하나둘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닫고 망한 게 아닙니다. 문을 열어둔 채로 손님 눈앞에서 천천히 비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이 멀쩡해 보이던 매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왜 홈플러스가 번 돈은 회사 안에 남지 않았을까요? 홈플러스는 원래 이렇게 쉽게 쓰러질 체급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매출 기준 국내 대형마트 2위였습니다. 전국에 130개가 넘는 대형 점포를 두고 있었고 직원도 한때 2만 명에 달했습니다. 주말마다 주차장은 차로 가득 찼고 가족들은 카트를 밀며 장을 받고 명절 전에는 계산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2014년에는 영업이익만 1,944억 원을 냈습니다. 그냥 장사가 좀 되던 마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사이에서 순위를 다투던 유통 공룡이었습니다. 2015년 이 회사의 몸값은 7조 2천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망해가는 마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회사를 차지하려고 7조 원 넘는 돈을 걸었습니다. 이 정도 체급의 회사가 흔들리자 사람들은 가장 쉬운 답을 꺼냈습니다. 쿠팡 때문이라고요. 굳이 차를 몰고 마트까지 가서 카트를 밀고 줄 서서 계산하고 무거운 봉투를 들고 돌아오는 시대가 끝났으니까요. 이제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 장을 봅니다. 신선식품도 생필품도 오늘 저녁 반찬도 앱에서 몇 번 누르면 문 앞에 도착합니다. 쿠팡이 홈플러스를 때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방만으로 이 회사가 여기까지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장보기는 대형마트 전체를 흔든 파도였습니다. 이마트도 롯데마트도 같은 파도 위에 있었습니다. 같은 파도를 맞았는데 왜 유독 홈플러스만 문을 연 채로 파산 문턱까지 갔을까요? 왜 이 회사만 숨을 못 쉬었을까요? 문제는 쿠팡이 아니었습니다. 홈플러스는 파도가 오기 전부터 이미 몸 안쪽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매장 안 진열대가 아니라 홈플러스가 팔리던 그 거래 안에서 시작됐어요. 2015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겉으로는 새 주인을 만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거래는 홈플러스를 더 강한 회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홈플러스 장부 안에 나중에 회사를 집어삼킬 빚의 씨앗을 심은 거래였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는 자기 돈은 3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수 가격은 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부족한 4조 원은 어디서 났을까요? 홈플러스를 담보로 빌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예요. 누군가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집을 산 다음에는 그 빚의 무게를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떠넘긴 것과 비슷합니다. 직원들은 다음날도 출근했고 손님들은 평소처럼 카트를 밀었고 계산대는 멀쩡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장부 안쪽의 홈플러스는 이미 예전의 홈플러스가 아니었어요. 물건을 팔아 미래를 키우는 회사가 아니라 물건을 팔 때마다 먼저 빚의 입부터 막아야 하는 회사가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홈플러스는 노골적으로 자기 집을 팔기 시작해요.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꺼낸 카드는 성장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부터 매장들이 하나씩 팔려나갔습니다. 과좌점, 김포점, 김해점, 북수원점. 먼저 잘려나간 곳들은 망한 점포가 아니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입지가 좋고 실적도 괜찮던 알짜 점포들이었습니다. 진짜 돈이 되는 부위부터 칼이 들어간 거예요. 팔고 나서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점포 매각처럼 보이잖아요.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였고 카트도 그대로였고 직원들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펼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땅과 건물의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자기 이름이 붙은 건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된 거예요. 자기 집을 팔아 빚을 막고 그 집을 다시 빌려 쓰는 회사가 된 겁니다. 이걸 몇 개 점포를 급하게 처분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MBK 인수 후 2024년까지 28개 안팎의 점포와 물류센터가 이런 방식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누적 매각 대금은 약 4조 원. 여기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문제는 이 돈이 홈플러스의 체력을 키우는 데만 쓰인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계약 구조에는 세일 앤 리스펙으로 생긴 순연금의 최대 50%를 배당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홈플러스가 자기 건물을 팔아 숨통을 틔우면 그 숨통으로 들어온 돈의 절반까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MBK 측은 그 기간 동안 배당과 수수료로 1조 원 이상을 회수했고 인수차입금 상환에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자기 건물을 팔아 겨우 숨을 쉬었는데 그 숨으로 누군가는 먼저 돈을 챙겨나간 겁니다. 그럼 홈플러스 손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연간 임차료만 4천억 원, 하루로 나누면 약 11억 원이에요. 손님이 많든 적든 문을 여는 순간 이 돈은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건물을 판 건 한 번의 현금이었지만 그 뒤에 남은 건 매일 반복되는 고정 출혈이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장사를 못해서만 죽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에도 먼저 빠져나가는 돈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홈플러스는 진짜 발이 묶여버려요. 대형마트가 살아남으려면 온라인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은 배송망을 깔고 물류센터를 키우고 앱으로 손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홈플러스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온라인에 투자하자니 이미 돈이 말라 있었습니다. 안 팔리는 매장을 줄이자니 임대계약 위약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버티면 쿠파는 더 멀어졌고 움직이면 또 돈이 깨졌습니다. 움직여야 살 수 있는데 움직일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회사가 제자리에서 묶여있는 동안 처음엔 진열대가 아니라 신뢰부터 흔들렸어요. 2024년 후반부터 대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납품업체들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더 넣었다가는 우리 돈도 같이 묶인다. 물건을 넣는 순간 자기 돈이 같이 묶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회생 절차 이후 그 불안은 결국 매장 진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간판은 그대로 켜져 있는데 있어야 할 물건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까지 쌓여있던 반찬이 사라지고 늘 있던 생필품이 비고 손님들이 카트를 끌고 와도 담을 물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영업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트 안쪽에서는 이미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트가 물건을 못 판 게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넣어줄 사람들이 먼저 손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을 못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너진 건 재고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대형마트는 생각보다 믿음으로 굴러가는 구조예요. 납품업체가 먼저 물건을 넣고 마트가 나중에 돈을 주는 구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면 진열대는 정말 빠르게 비어요. 그 순간 마트는 순식간에 껍데기가 됩니다. 진열대가 비면 손님은 줄고, 손님이 줄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돈을 줄 수 없고,
돈을 못 주면 납품업체는 더 도망갑니다. 이건 단순한 재고 부족이 아닙니다. 이게 마트 몰락의 가장 잔인한 장면이에요. 마트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홈플러스와 거래하던 납품업체는 약 1,800곳, 입점업체까지 포함하면 8,000곳에 달했습니다. 업체당 묶인 납품 대금은 평균 7억 7,400만 원. 기사에서는 숫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업체에게 7억 원대 미수금은 직원 월급, 다음 납품 재료비, 공장 문을 계속 열 수 있는 마지막 현금이었습니다. 경남에서 18년째 홈플러스의 반찬류를 납품하던 한 중소업체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2025년 3월 3일에도 평소처럼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날 보낸 물건값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더 섬뜩한 건 이겁니다. 그가 물건을 보내던 바로 그 순간 홈플러스는 이미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트에 반찬을 납품한 게 아니었습니다. 닫히기 직전에 문 안으로 자기 회사의 현금을 밀어넣은 겁니다. 그 돈이 얼어붙은 순간 홈플러스의 위기는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통장에 찍혀야 할 돈이 사라진 현실이었습니다.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당일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을 최하위 D로 끌어내렸습니다. 겉으로는 매장이 정상 운영 중이라고 했지만 금융시장은 이미 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태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드러난 숫자는 더 처참했습니다. 2025 회계연도 당기 순손실 1조 원, 5년 연속 적자. 간판은 서 있었지만 장부는 이미 버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들어오면 끝난 줄 알았던 추락이 멈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그때부터 더 위험해졌습니다. 회생 절차는 안전벨트처럼 보였지만 상품이 없는 마트에는 안전벨트가 아니라 족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손님은 카트를 끌고 들어왔다가 빈 진열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와도 살 게 없네. 그 한마디가 가장 무서운 신호였습니다. 한 번 돌아선 손님은 쿠팡으로 갔고 이마트로 갔고 동네 다른 마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엔진이 꺼져가자 마지막에 몸으로 맞겠다고 나온 사람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5월 가장 차가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홈플러스 직원들이 월급을 포기해서라도 영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주인이 돈을 넣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먼저 손해를 보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계산대에 서 있고 진열대를 채우고 손님 항의를 받아내던 직원들이 자기 월급을 내려놓겠다고 한 겁니다. 마지막 지갑을 꺼낸 사람이 가장 힘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짜 건물은 이미 팔렸고 회사 안에는 매년 수천억 원씩 빠져나가는 임차료와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월급을 내려놓는다고 팔린 건물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사람이 부족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살려도 돈이 새는 구조가 된 겁니다. 2026년 7월 3일 마지막 문장이 떨어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받아들인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살려보자는 절차가 사실상 끝으로 밀려난 겁니다. 7조 2천억 원짜리 거래로 팔렸던 회사가 10년 만에 파산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 몰락은 폐점 공지가 붙은 날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매장이 팔리고 월세가 쌓이고 납품 대금이 밀리던 순간마다 이미 조금씩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피해는 매장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홈플러스 직원 12,000명, 납품 입점업체 종사자까지 넓히면 10만 명의 생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계산서를 받아든 사람들이 이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돈을 회수했습니다. 누군가는 담보를 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빠져나갈 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은 건 계산대에 서 있던 직원들, 마지막까지 물건을 보낸 납품업체들, 그리고 어느 날 장보러 갈 곳을 잃은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홈플러스가 남긴 건 빈 매장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빠져나갔고 누가 마지막까지 남았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홈플러스가 소름 돋는 건 망해서가 아닙니다. 망해가는 동안에도 손님을 계속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간판은 켜져 있고 계산대는 삑삑 소리를 내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카트를 밀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제와 똑같은 대형마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서는 이미 돈줄이 썩고 있었습니다. 납품업체 돈은 막혔고 직원들의 월급날은 흔들렸고
상품권 사용처마저 하나둘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닫고 망한 게 아닙니다. 문을 열어둔 채로 손님 눈앞에서 천천히 비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이 멀쩡해 보이던 매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왜 홈플러스가 번 돈은 회사 안에 남지 않았을까요? 홈플러스는 원래 이렇게 쉽게 쓰러질 체급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매출 기준 국내 대형마트 2위였습니다. 전국에 130개가 넘는 대형 점포를 두고 있었고 직원도 한때 2만 명에 달했습니다. 주말마다 주차장은 차로 가득 찼고 가족들은 카트를 밀며 장을 받고 명절 전에는 계산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2014년에는 영업이익만 1,944억 원을 냈습니다. 그냥 장사가 좀 되던 마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사이에서 순위를 다투던 유통공룡이었습니다. 2015년 이 회사의 몸값은 7조 2천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망해가는 마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회사를 차지하려고 7조 원 넘는 돈을 걸었습니다. 이 정도 체급의 회사가 흔들리자 사람들은 가장 쉬운 답을 꺼냈습니다. 쿠팡 때문이라고요. 굳이 차를 몰고 마트까지 가서 카트를 밀고 줄 서서 계산하고 무거운 봉투를 들고 돌아오는 시대가 끝났으니까요. 이제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 장을 봅니다. 신선식품도 생필품도 오늘 저녁 반찬도 앱에서 몇 번 누르면 문 앞에 도착합니다. 쿠팡이 홈플러스를 때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방만으로 이 회사가 여기까지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장보기는 대형마트 전체를 흔든 파도였습니다. 이마트도 롯데마트도 같은 파도 위에 있었습니다. 같은 파도를 맞았는데 왜 유독 홈플러스만 문을 연 채로 파산 문턱까지 갔을까요? 왜 이 회사만 숨을 못 쉬었을까요? 문제는 쿠팡이 아니었습니다. 홈플러스는 파도가 오기 전부터 이미 몸 안쪽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매장 안 진열대가 아니라 홈플러스가 팔리던 그 거래 안에서 시작됐어요. 2015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겉으로는 새 주인을 만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거래는 홈플러스를 더 강한 회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홈플러스 장부 안에 나중에 회사를 집어삼킬 빚의 씨앗을 심은 거래였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는 자기 돈은 3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수 가격은 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부족한 4조 원은 어디서 났을까요? 홈플러스를 담보로 빌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예요. 누군가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집을 산 다음에는 그 빚의 무게를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떠넘긴 것과 비슷합니다. 직원들은 다음날도 출근했고 손님들은 평소처럼 카트를 밀었고 계산대는 멀쩡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장부 안쪽의 홈플러스는 이미 예전의 홈플러스가 아니었어요. 물건을 팔아 미래를 키우는 회사가 아니라 물건을 팔 때마다 먼저 빚의 입부터 막아야 하는 회사가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홈플러스는 노골적으로 자기 집을 팔기 시작해요.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꺼낸 카드는 성장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부터 매장들이 하나씩 팔려나갔습니다. 과좌점, 김포점, 김해점, 북수원점. 먼저 잘려나간 곳들은 망한 점포가 아니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입지가 좋고 실적도 괜찮던 알짜 점포들이었습니다. 진짜 돈이 되는 부위부터 칼이 들어간 거예요. 팔고 나서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점포 매각처럼 보이잖아요.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였고 카트도 그대로였고 직원들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펼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땅과 건물의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자기 이름이 붙은 건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된 거예요. 자기 집을 팔아 빚을 막고 그 집을 다시 빌려 쓰는 회사가 된 겁니다. 이걸 몇 개 점포를 급하게 처분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MBK 인수 후 2024년까지 28개 안팎의 점포와 물류센터가 이런 방식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누적 매각 대금은 약 4조 원. 여기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문제는 이 돈이 홈플러스의 체력을 키우는 데만 쓰인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계약 구조에는 세일 앤 리스펙으로 생긴 순연금의 최대 50%를 배당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홈플러스가 자기 건물을 팔아 숨통을 틔우면 그 숨통으로 들어온 돈의 절반까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MBK 측은 그 기간 동안 배당과 수수료로 1조 원 이상을 회수했고 인수차입금 상환에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자기 건물을 팔아 겨우 숨을 쉬었는데 그 숨으로 누군가는 먼저 돈을 챙겨나간 겁니다. 그럼 홈플러스 손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연간 임차료만 4천억 원,
하루로 나누면 약 11억 원이에요. 손님이 많든 적든 문을 여는 순간 이 돈은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건물을 판 건 한 번의 현금이었지만 그 뒤에 남은 건 매일 반복되는 고정 출혈이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장사를 못해서만 죽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에도 먼저 빠져나가는 돈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홈플러스는 진짜 발이 묶여버려요. 대형마트가 살아남으려면 온라인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은 배송망을 깔고 물류센터를 키우고 앱으로 손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홈플러스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온라인에 투자하자니 이미 돈이 말라 있었습니다. 안 팔리는 매장을 줄이자니 임대계약 위약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버티면 쿠파는 더 멀어졌고 움직이면 또 돈이 깨졌습니다. 움직여야 살 수 있는데 움직일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회사가 제자리에서 묶여있는 동안 처음엔 진열대가 아니라 신뢰부터 흔들렸어요. 2024년 후반부터 대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납품업체들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더 넣었다가는 우리 돈도 같이 묶인다. 물건을 넣는 순간 자기 돈이 같이 묶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회생 절차 이후 그 불안은 결국 매장 진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간판은 그대로 켜져 있는데 있어야 할 물건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까지 쌓여있던 반찬이 사라지고 늘 있던 생필품이 비고 손님들이 카트를 끌고 와도 담을 물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영업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트 안쪽에서는 이미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트가 물건을 못 판 게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넣어줄 사람들이 먼저 손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을 못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너진 건 재고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대형마트는 생각보다 믿음으로 굴러가는 구조예요. 납품업체가 먼저 물건을 넣고 마트가 나중에 돈을 주는 구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면 진열대는 정말 빠르게 비어요. 그 순간 마트는 순식간에 껍데기가 됩니다. 진열대가 비면 손님은 줄고 손님이 줄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돈을 줄 수 없고 돈을 못 주면 납품업체는 더 도망갑니다. 이건 단순한 재고 부족이 아닙니다. 이게 마트 몰락의 가장 잔인한 장면이에요. 마트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홈플러스와 거래하던 납품업체는 약 1,800곳, 입점업체까지 포함하면 8,000곳에 달했습니다. 업체당 묶인 납품대금은 평균 7억 7,400만 원. 기사에서는 숫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업체에게 7억 원대 미수금은 직원 월급, 다음 납품 재료비, 공장문을 계속 열 수 있는 마지막 현금이었습니다. 경남에서 18년째 홈플러스의 반찬류를 납품하던 한 중소업체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2025년 3월 3일에도 평소처럼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날 보낸 물건값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더 섬뜩한 건 이겁니다. 그가 물건을 보내던 바로 그 순간 홈플러스는 이미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트에 반찬을 납품한 게 아니었습니다. 닫히기 직전에 문 안으로 자기 회사의 현금을 밀어넣은 겁니다. 그 돈이 얼어붙은 순간 홈플러스의 위기는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통장에 찍혀야 할 돈이 사라진 현실이었습니다.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당일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을 최하위 D로 끌어내렸습니다. 겉으로는 매장이 정상 운영 중이라고 했지만 금융시장은 이미 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태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드러난 숫자는 더 처참했습니다. 2025 회계연도 당기 순손실 1조 원, 5년 연속 적자. 간판은 서 있었지만 장부는 이미 버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들어오면 끝난 줄 알았던 추락이 멈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그때부터 더 위험해졌습니다. 회생 절차는 안전벨트처럼 보였지만 상품이 없는 마트에는 안전벨트가 아니라 족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손님은 카트를 끌고 들어왔다가 빈 진열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와도 살 게 없네. 그 한마디가 가장 무서운 신호였습니다. 한 번 돌아선 손님은 쿠팡으로 갔고 이마트로 갔고 동네 다른 마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엔진이 꺼져가자 마지막에 몸으로 맞겠다고 나온 사람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5월 가장 차가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홈플러스 직원들이 월급을 포기해서라도 영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주인이 돈을 넣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먼저 손해를 보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계산대에 서 있고 진열대를 채우고 손님 항의를 받아내던 직원들이 자기 월급을 내려놓겠다고 한 겁니다. 마지막 지갑을 꺼낸 사람이 가장 힘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짜 건물은 이미 팔렸고 회사 안에는 매년 수천억 원씩 빠져나가는 임차료와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월급을 내려놓는다고 팔린 건물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사람이 부족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살려도 돈이 새는 구조가 된 겁니다. 2026년 7월 3일 마지막 문장이 떨어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받아들인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살려보자는 절차가 사실상 끝으로 밀려난 겁니다. 7조 2천억 원짜리 거래로 팔렸던 회사가 10년 만에 파산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 몰락은 폐점 공지가 붙은 날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매장이 팔리고 월세가 쌓이고 납품 대금이 밀리던 순간마다 이미 조금씩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피해는 매장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홈플러스 직원 12,000명, 납품 입점업체 종사자까지 넓히면 10만 명의 생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계산서를 받아든 사람들이 이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돈을 회수했습니다. 누군가는 담보를 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빠져나갈 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은 건 계산대에 서 있던 직원들, 마지막까지 물건을 보낸 납품업체들, 그리고 어느 날 장보러 갈 곳을 잃은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홈플러스가 남긴 건 빈 매장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빠져나갔고 누가 마지막까지 남았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홈플러스가 소름 돋는 건 망해서가 아닙니다. 망해가는 동안에도 손님을 계속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간판은 켜져 있고 계산대는 삑삑 소리를 내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카트를 밀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제와 똑같은 대형마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서는 이미 돈줄이 썩고 있었습니다. 납품업체 돈은 막혔고 직원들의 월급날은 흔들렸고 상품권 사용처마저 하나둘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닫고 망한 게 아닙니다. 문을 열어둔 채로 손님 눈앞에서 천천히 비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이 멀쩡해 보이던 매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왜 홈플러스가 번 돈은 회사 안에 남지 않았을까요? 홈플러스는 원래 이렇게 쉽게 쓰러질 체급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매출 기준 국내 대형마트 2위였습니다. 전국에 130개가 넘는 대형 점포를 두고 있었고 직원도 한때 2만 명에 달했습니다. 주말마다 주차장은 차로 가득 찼고 가족들은 카트를 밀며 장을 받고 명절 전에는 계산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2014년에는 영업이익만 1,944억 원을 냈습니다. 그냥 장사가 좀 되던 마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사이에서 순위를 다투던 유통 공룡이었습니다. 2015년 이 회사의 몸값은 7조 2천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망해가는 마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회사를 차지하려고 7조 원 넘는 돈을 걸었습니다. 이 정도 체급의 회사가 흔들리자 사람들은 가장 쉬운 답을 꺼냈습니다. 쿠팡 때문이라고요. 굳이 차를 몰고 마트까지 가서 카트를 밀고 줄 서서 계산하고 무거운 봉투를 들고 돌아오는 시대가 끝났으니까요. 이제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 장을 봅니다. 신선식품도 생필품도 오늘 저녁 반찬도 앱에서 몇 번 누르면 문 앞에 도착합니다. 쿠팡이 홈플러스를 때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방만으로 이 회사가 여기까지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장보기는 대형마트 전체를 흔든 파도였습니다. 이마트도 롯데마트도 같은 파도 위에 있었습니다. 같은 파도를 맞았는데 왜 유독 홈플러스만 문을 연 채로 파산 문턱까지 갔을까요? 왜 이 회사만 숨을 못 쉬었을까요? 문제는 쿠팡이 아니었습니다. 홈플러스는 파도가 오기 전부터 이미 몸 안쪽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매장 안 진열대가 아니라 홈플러스가 팔리던 그 거래 안에서 시작됐어요. 2015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겉으로는 새 주인을 만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거래는 홈플러스를 더 강한 회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홈플러스 장부 안에 나중에 회사를 집어삼킬 빚의 씨앗을 심은 거래였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는 자기 돈은 3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수 가격은 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부족한 4조 원은 어디서 났을까요? 홈플러스를 담보로 빌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예요. 누군가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집을 산 다음에는 그 빚의 무게를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떠넘긴 것과 비슷합니다.
직원들은 다음날도 출근했고 손님들은 평소처럼 카트를 밀었고 계산대는 멀쩡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장부 안쪽의 홈플러스는 이미 예전의 홈플러스가 아니었어요. 물건을 팔아 미래를 키우는 회사가 아니라 물건을 팔 때마다 먼저 빛의 입부터 막아야 하는 회사가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홈플러스는 노골적으로 자기 집을 팔기 시작해요.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꺼낸 카드는 성장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부터 매장들이 하나씩 팔려나갔습니다. 과좌점, 김포점, 김해점, 북수원점. 먼저 잘려나간 곳들은 망한 점포가 아니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입지가 좋고 실적도 괜찮던 알짜 점포들이었습니다. 진짜 돈이 되는 부위부터 칼이 들어간 거예요. 팔고 나서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점포 매각처럼 보이잖아요.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였고 카트도 그대로였고 직원들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펼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땅과 건물의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자기 이름이 붙은 건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된 거예요. 자기 집을 팔아 빚을 막고 그 집을 다시 빌려 쓰는 회사가 된 겁니다. 이걸 몇 개 점포를 급하게 처분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MBK 인수 후 2024년까지 28개 안팎의 점포와 물류센터가 이런 방식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누적 매각 대금은 약 4조 원. 여기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문제는 이 돈이 홈플러스의 체력을 키우는 데만 쓰인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계약 구조에는 세일앤리스펙으로 생긴 순연금의 최대 50%를 배당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홈플러스가 자기 건물을 팔아 숨통을 틔우면 그 숨통으로 들어온 돈의 절반까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MBK 측은 그 기간 동안 배당과 수수료로 1조 원 이상을 회수했고 인수차입금 상환에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자기 건물을 팔아 겨우 숨을 쉬었는데 그 숨으로 누군가는 먼저 돈을 챙겨나간 겁니다. 그럼 홈플러스 손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연간 임차료만 4천억 원, 하루로 나누면 약 11억 원이에요. 손님이 많든 적든 문을 여는 순간 이 돈은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건물을 판 건 한 번의 현금이었지만 그 뒤에 남은 건 매일 반복되는 고정 출혈이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장사를 못해서만 죽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에도 먼저 빠져나가는 돈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홈플러스는 진짜 발이 묶여버려요. 대형마트가 살아남으려면 온라인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은 배송망을 깔고 물류센터를 키우고 앱으로 손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홈플러스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온라인에 투자하자니 이미 돈이 말라 있었습니다. 안 팔리는 매장을 줄이자니 임대계약 위약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버티면 쿠파는 더 멀어졌고 움직이면 또 돈이 깨졌습니다. 움직여야 살 수 있는데 움직일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회사가 제자리에서 묶여있는 동안 처음엔 진열대가 아니라 신뢰부터 흔들렸어요. 2024년 후반부터 대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납품업체들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더 넣었다가는 우리 돈도 같이 묶인다. 물건을 넣는 순간 자기 돈이 같이 묶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회생 절차 이후 그 불안은 결국 매장 진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간판은 그대로 켜져 있는데 있어야 할 물건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까지 쌓여있던 반찬이 사라지고 늘 있던 생필품이 비고 손님들이 카트를 끌고 와도 담을 물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영업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트 안쪽에서는 이미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트가 물건을 못 판 게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넣어줄 사람들이 먼저 손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을 못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너진 건 재고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대형마트는 생각보다 믿음으로 굴러가는 구조예요. 납품업체가 먼저 물건을 넣고 마트가 나중에 돈을 주는 구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면 진열대는 정말 빠르게 비어요. 그 순간 마트는 순식간에 껍데기가 됩니다. 진열대가 비면 손님은 줄고 손님이 줄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돈을 줄 수 없고 돈을 못 주면 납품업체는 더 도망갑니다. 이건 단순한 재고 부족이 아닙니다. 이게 마트 몰락의 가장 잔인한 장면이에요. 마트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홈플러스와 거래하던 납품업체는 약 1,800곳, 입점업체까지 포함하면 8,000곳에 달했습니다. 업체당 묶인 납품대금은 평균 7억 7,400만 원. 기사에서는 숫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업체에게 7억 원대 미수금은 직원 월급,
다음 납품 재료비, 공장 문을 계속 열 수 있는 마지막 현금이었습니다. 영남에서 18년째 홈플러스의 반찬류를 납품하던 한 중소업체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2025년 3월 3일에도 평소처럼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날 보낸 물건값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더 섬뜩한 건 이겁니다. 그가 물건을 보내던 바로 그 순간 홈플러스는 이미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트에 반찬을 납품한 게 아니었습니다. 닫히기 직전에 문 안으로 자기 회사의 현금을 밀어넣은 겁니다. 그 돈이 얼어붙은 순간 홈플러스의 위기는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통장에 찍혀야 할 돈이 사라진 현실이었습니다.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당일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을 최하위 D로 끌어내렸습니다. 겉으로는 매장이 정상 운영 중이라고 했지만 금융시장은 이미 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태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드러난 숫자는 더 처참했습니다. 2025 회계연도 당기 순손실 1조 원, 5년 연속 적자. 간판은 서 있었지만 장부는 이미 버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들어오면 끝난 줄 알았던 추락이 멈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그때부터 더 위험해졌습니다. 회생 절차는 안전벨트처럼 보였지만 상품이 없는 마트에는 안전벨트가 아니라 족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손님은 카트를 끌고 들어왔다가 빈 진열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와도 살 게 없네. 그 한마디가 가장 무서운 신호였습니다. 한 번 돌아선 손님은 쿠팡으로 갔고 이마트로 갔고 동네 다른 마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엔진이 꺼져가자 마지막에 몸으로 맞겠다고 나온 사람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5월 가장 차가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홈플러스 직원들이 월급을 포기해서라도 영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주인이 돈을 넣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먼저 손해를 보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계산대에 서 있고 진열대를 채우고 손님 항의를 받아내던 직원들이 자기 월급을 내려놓겠다고 한 겁니다. 마지막 지갑을 꺼낸 사람이 가장 힘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짜 건물은 이미 팔렸고 회사 안에는 매년 수천억 원씩 빠져나가는 임차료와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월급을 내려놓는다고 팔린 건물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사람이 부족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살려도 돈이 새는 구조가 된 겁니다. 2026년 7월 3일 마지막 문장이 떨어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받아들인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살려보자는 절차가 사실상 끝으로 밀려난 겁니다. 7조 2천억 원짜리 거래로 팔렸던 회사가 10년 만에 파산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 몰락은 폐점 공지가 붙은 날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매장이 팔리고 월세가 쌓이고 납품 대금이 밀리던 순간마다 이미 조금씩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피해는 매장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홈플러스 직원 12,000명, 납품 입장업체 종사자까지 넓히면 10만 명의 생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계산서를 받아든 사람들이 이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돈을 회수했습니다. 누군가는 담보를 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빠져나갈 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은 건 계산대에 서 있던 직원들, 마지막까지 물건을 보낸 납품업체들, 그리고 어느 날 장보러 갈 곳을 잃은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홈플러스가 남긴 건 빈 매장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빠져나갔고 누가 마지막까지 남았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홈플러스가 소름 돋는 건 망해서가 아닙니다. 망해가는 동안에도 손님을 계속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간판은 켜져 있고 계산대는 삑삑 소리를 내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카트를 밀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제와 똑같은 대형마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서는 이미 돈줄이 썩고 있었습니다. 납품업체 돈은 막혔고 직원들의 월급날은 흔들렸고 상품권 사용처마저 하나둘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닫고 망한 게 아닙니다. 문을 열어둔 채로 손님 눈앞에서 천천히 비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이 멀쩡해 보이던 매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왜 홈플러스가 번 돈은 회사 안에 남지 않았을까요? 홈플러스는 원래 이렇게 쉽게 쓰러질 체급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매출 기준 국내 대형마트 2위였습니다. 전국에 130개가 넘는 대형 점포를 두고 있었고 직원도 한때 2만 명에 달했습니다.
주말마다 주차장은 차로 가득 찼고 가족들은 카트를 밀며 장을 봤고 명절 전에는 계산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2014년에는 영업이익만 1,944억 원을 냈습니다. 그냥 장사가 좀 되던 마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사이에서 순위를 다투던 유통 공룡이었습니다. 2015년 이 회사의 몸값은 7조 2천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망해가는 마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회사를 차지하려고 7조 원 넘는 돈을 걸었습니다. 이 정도 체급의 회사가 흔들리자 사람들은 가장 쉬운 답을 꺼냈습니다. 쿠팡 때문이라고요. 굳이 차를 몰고 마트까지 가서 카트를 밀고 줄 서서 계산하고 무거운 봉투를 들고 돌아오는 시대가 끝났으니까요. 이제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 장을 봅니다. 신선식품도 생필품도 오늘 저녁 반찬도 앱에서 몇 번 누르면 문 앞에 도착합니다. 쿠팡이 홈플러스를 때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방만으로 이 회사가 여기까지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장보기는 대형마트 전체를 흔든 파도였습니다. 이마트도 롯데마트도 같은 파도 위에 있었습니다. 같은 파도를 맞았는데 왜 유독 홈플러스만 문을 연 채로 파산 문턱까지 갔을까요? 왜 이 회사만 숨을 못 쉬었을까요? 문제는 쿠팡이 아니었습니다. 홈플러스는 파도가 오기 전부터 이미 몸 안쪽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매장 안 진열대가 아니라 홈플러스가 팔리던 그 거래 안에서 시작됐어요. 2015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겉으로는 새 주인을 만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거래는 홈플러스를 더 강한 회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홈플러스 장부 안에 나중에 회사를 집어삼킬 빚의 씨앗을 심은 거래였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는 자기 돈은 3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수 가격은 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부족한 4조 원은 어디서 났을까요? 홈플러스를 담보로 빌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예요. 누군가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집을 산 다음에는 그 빚의 무게를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떠넘긴 것과 비슷합니다. 직원들은 다음날도 출근했고 손님들은 평소처럼 카트를 밀었고 계산대는 멀쩡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장부 안쪽의 홈플러스는 이미 예전의 홈플러스가 아니었어요. 물건을 팔아 미래를 키우는 회사가 아니라 물건을 팔 때마다 먼저 빚의 입부터 막아야 하는 회사가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홈플러스는 노골적으로 자기 집을 팔기 시작해요.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꺼낸 카드는 성장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부터 매장들이 하나씩 팔려나갔습니다. 과좌점, 김포점, 김해점, 북수원점. 먼저 잘려나간 곳들은 망한 점포가 아니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입지가 좋고 실적도 괜찮던 알짜 점포들이었습니다. 진짜 돈이 되는 부위부터 칼이 들어간 거예요. 팔고 나서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점포 매각처럼 보이잖아요.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였고 카트도 그대로였고 직원들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펼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땅과 건물의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자기 이름이 붙은 건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된 거예요. 자기 집을 팔아 빚을 막고 그 집을 다시 빌려 쓰는 회사가 된 겁니다. 이걸 몇 개 점포를 급하게 처분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MBK 인수 후 2024년까지 28개 안팎의 점포와 물류센터가 이런 방식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누적 매각 대금은 약 4조 원. 여기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문제는 이 돈이 홈플러스의 체력을 키우는 데만 쓰인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계약 구조에는 세일 앤 리스펙으로 생긴 순연금의 최대 50%를 배당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홈플러스가 자기 건물을 팔아 숨통을 틔우면 그 숨통으로 들어온 돈의 절반까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MBK 측은 그 기간 동안 배당과 수수료로 1조 원 이상을 회수했고 인수차입금 상환에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자기 건물을 팔아 겨우 숨을 쉬었는데 그 숨으로 누군가는 먼저 돈을 챙겨나간 겁니다. 그럼 홈플러스 손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연간 임차료만 4천억 원, 하루로 나누면 약 11억 원이에요. 손님이 많든 적든 문을 여는 순간 이 돈은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건물을 판 건 한 번의 현금이었지만 그 뒤에 남은 건 매일 반복되는 고정 출혈이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장사를 못해서만 죽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에도 먼저 빠져나가는 돈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홈플러스는 진짜 발이 묶여버려요. 대형마트가 살아남으려면 온라인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은 배송망을 깔고 물류센터를 키우고 앱으로 손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홈플러스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온라인에 투자하자니 이미 돈이 말라 있었습니다. 안 팔리는 매장을 줄이자니 임대계약 위약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버티면 쿠팡은 더 멀어졌고 움직이면 또 돈이 깨졌습니다. 움직여야 살 수 있는데 움직일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회사가 제자리에서 묶여있는 동안 처음엔 진열대가 아니라 신뢰부터 흔들렸어요. 2024년 후반부터 대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납품업체들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더 넣었다가는 우리 돈도 같이 묶인다. 물건을 넣는 순간 자기 돈이 같이 묶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회생 절차 이후 그 불안은 결국 매장 진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간판은 그대로 켜져 있는데 있어야 할 물건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까지 쌓여있던 반찬이 사라지고 늘 있던 생필품이 비고 손님들이 카트를 끌고 와도 담을 물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영업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트 안쪽에서는 이미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트가 물건을 못 판 게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넣어줄 사람들이 먼저 손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을 못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너진 건 재고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대형마트는 생각보다 믿음으로 굴러가는 구조예요. 납품업체가 먼저 물건을 넣고 마트가 나중에 돈을 주는 구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면 진열대는 정말 빠르게 비어요. 그 순간 마트는 순식간에 껍데기가 됩니다. 진열대가 비면 손님은 줄고 손님이 줄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돈을 줄 수 없고 돈을 못 주면 납품업체는 더 도망갑니다. 이건 단순한 재고 부족이 아닙니다. 이게 마트 몰락의 가장 잔인한 장면이에요. 마트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홈플러스와 거래하던 납품업체는 약 1,800곳, 입점업체까지 포함하면 8,000곳에 달했습니다. 업체당 묶인 납품 대금은 평균 7억 7,400만 원. 기사에서는 숫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업체에게 7억 원대 미수금은 직원 월급, 다음 납품 재료비, 공장문을 계속 열 수 있는 마지막 현금이었습니다. 경남에서 18년째 홈플러스의 반찬류를 납품하던 한 중소업체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2025년 3월 3일에도 평소처럼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날 보낸 물건값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더 섬뜩한 건 이겁니다. 그가 물건을 보내던 바로 그 순간 홈플러스는 이미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트에 반찬을 납품한 게 아니었습니다. 닫히기 직전에 문 안으로 자기 회사의 현금을 밀어넣은 겁니다. 그 돈이 얼어붙은 순간 홈플러스의 위기는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통장에 찍혀야 할 돈이 사라진 현실이었습니다.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당일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을 최하위 D로 끌어내렸습니다. 겉으로는 매장이 정상 운영 중이라고 했지만 금융시장은 이미 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태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드러난 숫자는 더 처참했습니다. 2025 회계연도 당기 순손실 1조 원, 5년 연속 적자. 간판은 서 있었지만 장부는 이미 버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들어오면 끝난 줄 알았던 추락이 멈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그때부터 더 위험해졌습니다. 회생 절차는 안전벨트처럼 보였지만 상품이 없는 마트에는 안전벨트가 아니라 족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손님은 카트를 끌고 들어왔다가 빈 진열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와도 살 게 없네. 그 한마디가 가장 무서운 신호였습니다. 한 번 돌아선 손님은 쿠팡으로 갔고 이마트로 갔고 동네 다른 마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엔진이 꺼져가자 마지막에 몸으로 맞겠다고 나온 사람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5월 가장 차가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홈플러스 직원들이 월급을 포기해서라도 영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주인이 돈을 넣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먼저 손해를 보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계산대에 서 있고 진열대를 채우고 손님 항의를 받아내던 직원들이 자기 월급을 내려놓겠다고 한 겁니다. 마지막 지갑을 꺼낸 사람이 가장 힘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짜 건물은 이미 팔렸고 회사 안에는 매년 수천억 원씩 빠져나가는 임차료와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월급을 내려놓는다고 팔린 건물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사람이 부족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살려도 돈이 새는 구조가 된 겁니다. 2026년 7월 3일 마지막 문장이 떨어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받아들인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살려보자는 절차가 사실상 끝으로 밀려난 겁니다. 7조 2천억 원짜리 거래로 팔렸던 회사가 10년 만에 파산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 몰락은 폐점 공지가 붙은 날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매장이 팔리고 월세가 쌓이고 납품 대금이 밀리던 순간마다 이미 조금씩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피해는 매장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홈플러스 직원 12,000명, 납품 입장업체 종사자까지 넓히면 10만 명의 생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계산서를 받아든 사람들이 이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돈을 회수했습니다. 누군가는 담보를 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빠져나갈 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은 건 계산대에 서 있던 직원들, 마지막까지 물건을 보낸 납품업체들, 그리고 어느 날 장보러 갈 곳을 잃은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홈플러스가 남긴 건 빈 매장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빠져나갔고 누가 마지막까지 남았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홈플러스가 소름 돋는 건 망해서가 아닙니다. 망해가는 동안에도 손님을 계속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간판은 켜져 있고 계산대는 삑삑 소리를 내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카트를 밀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제와 똑같은 대형마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서는 이미 돈줄이 썩고 있었습니다. 납품업체 돈은 막혔고 직원들의 월급날은 흔들렸고 상품권 사용처마저 하나둘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닫고 망한 게 아닙니다. 문을 열어둔 채로 손님 눈앞에서 천천히 비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이 멀쩡해 보이던 매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왜 홈플러스가 번 돈은 회사 안에 남지 않았을까요? 홈플러스는 원래 이렇게 쉽게 쓰러질 체급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매출 기준 국내 대형마트 2위였습니다. 전국에 130개가 넘는 대형 점포를 두고 있었고 직원도 한때 2만 명에 달했습니다. 주말마다 주차장은 차로 가득 찼고 가족들은 카트를 밀며 장을 받고 명절 전에는 계산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2014년에는 영업이익만 1,944억 원을 냈습니다. 그냥 장사가 좀 되던 마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사이에서 순위를 다투던 유통공룡이었습니다. 2015년 이 회사의 몸값은 7조 2천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망해가는 마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회사를 차지하려고 7조 원 넘는 돈을 걸었습니다. 이 정도 체급의 회사가 흔들리자 사람들은 가장 쉬운 답을 꺼냈습니다. 쿠팡 때문이라고요. 굳이 차를 몰고 마트까지 가서 카트를 밀고 줄 서서 계산하고 무거운 봉투를 들고 돌아오는 시대가 끝났으니까요. 이제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 장을 봅니다. 신선식품도 생필품도 오늘 저녁 반찬도 앱에서 몇 번 누르면 문 앞에 도착합니다. 쿠팡이 홈플러스를 때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방만으로 이 회사가 여기까지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장보기는 대형마트 전체를 흔든 파도였습니다. 이마트도 롯데마트도 같은 파도 위에 있었습니다. 같은 파도를 맞았는데 왜 유독 홈플러스만 문을 연 채로 파산 문턱까지 갔을까요? 왜 이 회사만 숨을 못 쉬었을까요? 문제는 쿠팡이 아니었습니다. 홈플러스는 파도가 오기 전부터 이미 몸 안쪽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매장 안 진열대가 아니라 홈플러스가 팔리던 그 거래 안에서 시작됐어요. 2015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겉으로는 새 주인을 만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거래는 홈플러스를 더 강한 회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홈플러스 장부 안에 나중에 회사를 집어삼킬 빚의 씨앗을 심은 거래였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는 자기 돈은 3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수 가격은 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부족한 4조 원은 어디서 났을까요? 홈플러스를 담보로 빌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예요. 누군가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집을 산 다음에는 그 빚의 무게를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떠넘긴 것과 비슷합니다. 직원들은 다음 날도 출근했고 손님들은 평소처럼 카트를 밀었고 계산대는 멀쩡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장부 안쪽의 홈플러스는 이미 예전의 홈플러스가 아니었어요. 물건을 팔아 미래를 키우는 회사가 아니라 물건을 팔 때마다 먼저 빚의 입부터 막아야 하는 회사가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홈플러스는 노골적으로 자기 집을 팔기 시작해요.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꺼낸 카드는 성장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부터 매장들이 하나씩 팔려나갔습니다.
과좌점, 김포점, 김해점, 북수원점. 먼저 잘려나간 곳들은 망한 점포가 아니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입지가 좋고 실적도 괜찮던 알짜 점포들이었습니다. 진짜 돈이 되는 부위부터 칼이 들어간 거예요. 팔고 나서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점포 매각처럼 보이잖아요.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였고 카트도 그대로였고 직원들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펼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땅과 건물의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자기 이름이 붙은 건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된 거예요. 자기 집을 팔아 빚을 막고 그 집을 다시 빌려 쓰는 회사가 된 겁니다. 이걸 몇 개 점포를 급하게 처분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MBK 인수 후 2024년까지 28개 안팎의 점포와 물류센터가 이런 방식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누적 매각 대금은 약 4조 원. 여기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문제는 이 돈이 홈플러스의 체력을 키우는 데만 쓰인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계약 구조에는 세일 앤 리스펙으로 생긴 순연금의 최대 50%를 배당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홈플러스가 자기 건물을 팔아 숨통을 틔우면 그 숨통으로 들어온 돈의 절반까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MBK 측은 그 기간 동안 배당과 수수료로 1조 원 이상을 회수했고 인수차입금 상환에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자기 건물을 팔아 겨우 숨을 쉬었는데 그 숨으로 누군가는 먼저 돈을 챙겨나간 겁니다. 그럼 홈플러스 손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연간 임차료만 4천억 원, 하루로 나누면 약 11억 원이에요. 손님이 많든 적든 문을 여는 순간 이 돈은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건물을 판 건 한 번의 현금이었지만 그 뒤에 남은 건 매일 반복되는 고정 출혈이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장사를 못해서만 죽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에도 먼저 빠져나가는 돈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홈플러스는 진짜 발이 묶여버려요. 대형마트가 살아남으려면 온라인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은 배송망을 깔고 물류센터를 키우고 앱으로 손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홈플러스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온라인에 투자하자니 이미 돈이 말라 있었습니다. 안 팔리는 매장을 줄이자니 임대계약 위약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버티면 쿠파는 더 멀어졌고 움직이면 또 돈이 깨졌습니다. 움직여야 살 수 있는데 움직일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회사가 제자리에서 묶여있는 동안 처음엔 진열대가 아니라 신뢰부터 흔들렸어요. 2024년 후반부터 대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납품업체들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더 넣었다가는 우리 돈도 같이 묶인다. 물건을 넣는 순간 자기 돈이 같이 묶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회생 절차 이후 그 불안은 결국 매장 진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간판은 그대로 켜져 있는데 있어야 할 물건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까지 쌓여있던 반찬이 사라지고 늘 있던 생필품이 비고 손님들이 카트를 끌고 와도 담을 물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영업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트 안쪽에서는 이미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트가 물건을 못 판 게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넣어줄 사람들이 먼저 손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을 못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너진 건 재고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대형마트는 생각보다 믿음으로 굴러가는 구조예요. 납품업체가 먼저 물건을 넣고 마트가 나중에 돈을 주는 구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면 진열대는 정말 빠르게 비어요. 그 순간 마트는 순식간에 껍데기가 됩니다. 진열대가 비면 손님은 줄고 손님이 줄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돈을 줄 수 없고 돈을 못 주면 납품업체는 더 도망갑니다. 이건 단순한 재고 부족이 아닙니다. 이게 마트 몰락의 가장 잔인한 장면이에요. 마트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홈플러스와 거래하던 납품업체는 약 1,800곳, 입점업체까지 포함하면 8,000곳에 달했습니다. 업체당 묶인 납품대금은 평균 7억 7,400만 원. 기사에서는 숫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업체에게 7억 원대 미수금은 직원 월급, 다음 납품 재료비, 공장문을 계속 열 수 있는 마지막 현금이었습니다. 경남에서 18년째 홈플러스의 반찬류를 납품하던 한 중소업체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2025년 3월 3일에도 평소처럼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날 보낸 물건값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더 섬뜩한 건 이겁니다.
그가 물건을 보내던 바로 그 순간 홈플러스는 이미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트에 반찬을 납품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치기 직전에 문 안으로 자기 회사의 현금을 밀어넣은 겁니다. 그 돈이 얼어붙은 순간 홈플러스의 위기는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통장에 찍혀야 할 돈이 사라진 현실이었습니다.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당일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을 최하위 D로 끌어내렸습니다. 겉으로는 매장이 정상 운영 중이라고 했지만 금융시장은 이미 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태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드러난 숫자는 더 처참했습니다. 2025 회계연도 당기 순손실 1조 원, 5년 연속 적자. 간판은 서 있었지만 장부는 이미 버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들어오면 끝난 줄 알았던 추락이 멈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그때부터 더 위험해졌습니다. 회생 절차는 안전벨트처럼 보였지만 상품이 없는 마트에는 안전벨트가 아니라 족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손님은 카트를 끌고 들어왔다가 빈 진열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와도 살 게 없네. 그 한마디가 가장 무서운 신호였습니다. 한 번 돌아선 손님은 쿠팡으로 갔고 이마트로 갔고 동네 다른 마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엔진이 꺼져가자 마지막에 몸으로 맞겠다고 나온 사람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5월 가장 차가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홈플러스 직원들이 월급을 포기해서라도 영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주인이 돈을 넣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먼저 손해를 보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계산대에 서 있고 진열대를 채우고 손님 항의를 받아내던 직원들이 자기 월급을 내려놓겠다고 한 겁니다. 마지막 지갑을 꺼낸 사람이 가장 힘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짜 건물은 이미 팔렸고 회사 안에는 매년 수천억 원씩 빠져나가는 임차료와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월급을 내려놓는다고 팔린 건물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사람이 부족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살려도 돈이 새는 구조가 된 겁니다. 2026년 7월 3일 마지막 문장이 떨어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받아들인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살려보자는 절차가 사실상 끝으로 밀려난 겁니다. 7조 2천억 원짜리 거래로 팔렸던 회사가 10년 만에 파산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 몰락은 폐점 공지가 붙은 날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매장이 팔리고 월세가 쌓이고 납품 대금이 밀리던 순간마다 이미 조금씩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피해는 매장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홈플러스 직원 12,000명, 납품 입점업체 종사자까지 넓히면 10만 명의 생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계산서를 받아든 사람들이 이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돈을 회수했습니다. 누군가는 담보를 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빠져나갈 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은 건 계산대에 서 있던 직원들, 마지막까지 물건을 보낸 납품업체들, 그리고 어느 날 장보러 갈 곳을 잃은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홈플러스가 남긴 건 빈 매장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빠져나갔고 누가 마지막까지 남았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